공포라디오 마녀지.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한밤에 창문을 스치면 그때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젖은 흙냄새, 소주 끓는 냄새, 축축한 빨랫줄, 그리고 머릿속에만 맴돌았던 질문 하나. 난 왜 그렇게 오래 이상하게 아팠을까? 여름이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매미가 울고 마을 어귀 포플러 잎이 햇빛에 하얗게 번뜨던 날들이었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하루 종일 흙장난하고 저녁이면 대문 앞에서 수박씨를 뱉어가며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어느 날부터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탈인 줄 알았습니다. 밥만 먹으면 울렁거렸고 종종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상해졌어요. 열은 없는데 식은땀이 흐르고 잠결에 누가 제 이름을 부르리를 들었습니다. 얘야, 이쪽으로 오너라. 바람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분명 귀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손등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도 없네. 내일 병원 가보자. 읍내 병원에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의사 선생님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이가 특별히 나쁜 데는 없습니다. 성장통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요. 하지만 저는 날로 가벼워졌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발 뒤꿈치에 힘이 빠지는 느낌. 밤에는 가슴이 웅웅 울렸습니다. 마치 깊은 물 밑에 혼자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터가 안 좋았던 걸까요? 우리 옆집 아저씨도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오랫동안 아팠었거든요. 아저씨는 기침이 심했습니다. 겨울마다 병원차를 타고 다니셨고 봄이면 더 야위였죠. 병도 릴레이를 하는 걸까요? 제가 쓰러지고 그해 여름부터 아저씨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밭에 나가 괭이질을 하고 장터에서도 종종 얼굴을 비추셨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저도 아저씨처럼 곧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내 증상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한밤이면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창호지 너머로 초 하나가 깜박이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얘야. 낮에 들으면 웃고 넘길 말이 새벽 2시엔 뼈에 사무칩니다. 엄마는 꿈 꿨어? 하고 말했지만 제 목 뒤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틀에 흙가루가 조금씩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처럼. 그 무렵 동네 큰할매가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제 손목을 툭툭 짚었습니다. 이에 기운이 밖으로 빠진다. 눈빛이 자꾸 뒤로 꺼져. 어디서 바람 들었니? 엄마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 있을 때 큰할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뭐 걸렸는지도 몰라. 이런 때는 재물로 맞고 끊어야 혀.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학교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말이죠. 엄마는 그날 밤 잠든 저를 조심스레 깨우시곤 빨래터로 데려갔습니다. 달빛이 강처럼 쏟아졌고 물 위에 흰 기포가 반짝였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쉿! 그리고는 강둑 넘어 옆집 아저씨네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처마 밑에 작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지 그릇에 쌀과 소금, 붉은 실,
종이로 접은 사람 모양. 아저씨가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것들 주위를 서너 번 돌았습니다. 그 순간 작은 인형의 가슴께가 반짝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달빛이 만든 눈속임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다리가 굳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제 베개 밑에서 버튼 하나가 나왔습니다. 줄무늬 티셔츠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단추였습니다. 엄마가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보다가 갑자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거 어제 그 상 위에 있던 거랑 똑같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저녁 드셨습니까? 엿밭 오이 몇 개 남아서. 아저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입술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오이를 받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일 산 넘어가자. 당집으로. 무당집은 커다란 감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은 무당이 저를 보더니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이 아이, 목 뒤가 비었다. 누가 끌어내렸구먼. 엄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옆집 김씨 아재지에 맞지라? 무당은 대답 대신 제 손바닥을 뒤집어 집게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빨리 끊어야 혀. 아이는 아직 가벼우니 돌아올 수 있어. 대신 무당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손 놓을 거야. 굿이 시작됐습니다. 상 위에 돼지머리가 올랐고 흰쌀과 소금이 둥글게 뿌려졌습니다. 무당은 종이로 작은 인형을 접어 제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너의 명은 네 거다. 남의 거 받지 마라. 남의 재앙, 남의 명줄, 여기로 와라. 북이 둥둥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흔들렸고 마당 어딘가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가 부르르 떨었습니다. 들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북소리와 함께 제 등에서 무언가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부가 식고 목덜미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당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소금물에 젖은 붉은 실타래와 작은 단추들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소스라치며 덮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단추를 보고 굳었습니다. 제 티셔츠에서 떨어졌던 그 줄무늬 단추였습니다. 점심 무렵 옆집 아저씨가 무덤덤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좀 어떻던가. 엄마가 덕분에 조금 낫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저씨는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떨림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더 늦은 오후 아저씨네 마당에서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났고 그 불길 위로 얇은 종이가 훅훅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제 창문은 조용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회복하자 마을엔 또 다른 소문이 났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밭일을 나가다가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저녁이면 숨을 헐떡인다고요. 큰할매는 담장 너머로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양반 마음이 급했지. 부인 먼저 가고 빚은 노모 혼자 남을 거 걱정됐겠지. 그래서 악심을 먹은겨.
남의 명을 빌려오면 잠깐은 버티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질 못한디. 쯧쯧쯧.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저씨 부인은 몇 해 전 겨울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 한 해만 한 철만 더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다고 합니다. 빚을 정리하고 노모 장례비라도 마련하고 새벽 시장 오이만 한 철 더 내다 팔겠다고. 그 한 철이 제 여름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고 바람이 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창문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아니라 노크였습니다. 3번. 정확히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발 앞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헝겊 인형이 들어 있었고 가슴께에 네모난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제 생년월일, 또박또박 적힌 한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그 인형을 들고 무당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당은 인형을 보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되돌려달라는 뜻이야. 더 끌 수 없단 신호지. 저 집 오늘 밤이 고비네. 엄마가 묻지 않아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우는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마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웃 김 아무개 씨가.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병이 도졌지 뭐 하고 혀를 찾고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뜨셨습니다. 노모는 빈소 구석에서 멍하니 멍석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향 냄새를 맡으며 끝내 대답을 듣지 못한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나는 왜 아팠을까? 왜 하필 내 여름이었을까? 집에 돌아와 보자기에 쌓인 헝겊 인형을 꺼냈습니다. 무당 말대로 태워보내야 한다고 했죠. 마당 한가운데 벽돌을 몇 장 겹쳐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금방 그을렸고 이름이 적힌 곳이 먼저 까맣게 말려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고 매캐하고 알 수 없는 비린 냄새. 그런데 이상했어요. 불꽃이 인형의 가슴께를 남겨두고 자꾸 옆으로만 번졌습니다. 엄마가 소금을 한 줌 뿌렸습니다. 그제야 인형은 툭 하고 몸을 웅크리더니 작은 재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문은 조용했고 꿈에서도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엄마는 침묵 속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이 떨리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른이 되고 도시에서 살게 되었고 여름의 냄새는 점점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고향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락을 비우다 보니 오래된 쌀자루 밑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덮개를 여는 순간 오래 묵은 소금 냄새가 폭하고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붉은 실타래와 단추들, 그리고 반쯤 젖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한 철만.
볼펜으로 급하게 반복해서 써내려간 흔적. 자꾸만 덧칠에 눌린 글자. 누군가의 겨울과 봄과 여름이 거기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덮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감나무 잎 사이로 지나며 어린 시절의 목소리처럼 사각거렸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다시 묻었습니다.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이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대신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저 거기 있었다는 증거일 뿐. 다만 그날의 질문만은 아직 봉분처럼 남아 있습니다. 나는 왜 아팠을까? 왜 하필 내 여름이었을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여름을 살았다가 가을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떤 말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한철만, 그 말은 누군가를 시끄러우는 주문처럼 들립니다. 대수대명은 옛 주술이라고들 하죠. 재물로 명을 대신하고 물건에 애군을 옮겨 붙인다는 믿음. 그런데 그 물건 끝에는 늘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인형이든 붉은 실이든 단추 하나든. 그 이름이 우연히 나였을 뿐 다른 누구여도 이상할 게 없는 마을의 여름.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창문을 닫고 잘 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누군가의 여름을 대신 닫아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아주 가끔 먼지가 떠있는 햇빛 틈에서 그 여름을 떠올리는 것.